자, 다섯 번째로요. 다양한 장애인들의 직업인데 옛날 장애인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직업들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죠. 조선시대 장애인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장애인들 일단 직업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장애수당을 줘서 이렇게 집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어울려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그랬죠. 전복, 독경, 음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스스로 먹고 살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한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복업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중국 당나라 때부터 이미 시각장애인들이 점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었고 중국에서부터 전래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도 어때요? 미아리 고개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또 뭐 대구라든가 해서 우리나라에 현재도 약 1000여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 전복가들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이 맑다고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의 이 전복 능력이 굉장히 신통하게 잘 맞는다라고 이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전복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또 예전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보면 거리에 보면 곳곳에 점집이 많이 있는데 예전 사람들도 지금 못지않게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예전 사람들은 병이 났다. 그럼 일단 전복가를 불러서, 시각장애인 전복가를 불러서 이 아이가 나을 수 있겠느냐, 낫지 못 찾겠느냐. 그래서 점에 대한 기lum, 그러니까 병에 대한 기lum을 점칩니다. 참 재밌는 풍속이죠. 그런 다음에 독경사라든가 아니면 의원을 불러서 치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맨 먼저는 그 바로 시각장애인 전복가가 투여가 딱 돼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 요즘도 그래 어떻습니까? 수능 시험 볼 때 어머니들이 절이라든가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듯이 예전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는 많은 이제 기원을 했고, 특히 부모님들이 이 전복가한테 가가지고, 시각장애인 전복가 가서 우리가 이번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꼭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떠냐면 임금마저도 이 전복가를 계속 측근에다 두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치곤 했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종대왕께서 가장 많은 점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희한하게요. 그래서 이 뭐냐면 왕들 같은 경우 일단 호흡을 정할 때 꼭 전복가를 통해서 거기에 좋은 터나 아니냐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왕릉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왕비를 간택할 때도 자기의 그 짝을 찾을 때도 전복가를 보내서 어떤지 그 사람의 사주라든가 뭐 인상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최측근에 지화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점을 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세종대왕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복가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점을 치는 특이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복이 성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그냥 민간 차원에 두지 않고 전복가들을 위한 별도의 관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명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명과학은 일종의 이제 점만 전문적으로 치게 했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명과학에는 시각장애인 전복가들만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 민간에서 그게 유행한다 그러면 부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에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일종의 관직이라든가 녹봉을 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자아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독경이라고 그랬죠. 이 독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앉아가지고 북을 치면서 경을 읽어서 계속해서 이 액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복을 빌어주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의외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의원들이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독경사들이 대부분 질병을 치료했었고, 이게 가장 잘 나온 게 바로 병강세가에 나옵니다. 병강세가 그 장승을 패대게 해가지고 동티가 나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이제 동티가 나서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바로 옥녀가 바로 시각장애인 그 독경사를 찾아가가지고 일종의 불러다가 계속 그 독경을 해서 치료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병이 나면 시각장애인 독경사를 먼저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터를 서로 집을 만들 때도 꼭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을 불러서 그 일종의 집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자연에 대해서 빌면서 우리가 여기다 집을 지을 테니까 자연 그 여러 천신들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간절히 빌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는 또 명통시라고 하는 별도의 아까 그 시각장애인 단체를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역시 또 사회적인 자아까지 실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또 많이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전제덕이니 아니면 시각장애인 뭡니까? 그 희야라든가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장애인들이 음악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주했을 때 이렇게 잘 믿지를 못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들의 전통적인 음악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꼭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원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국에 벌써 하은주 시대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이 바로 그 음악을 전담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역시 우리나라의 음악들의, 초창기의 음악들은 대부분이 다 시각장애인이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경에 보면 그렇죠. 시경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을 불러다가 시를 외워서 국가의 어떤 그 일종의 복을 빈다거나 아니면 또 그 국가를 칭송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장학원에 보면은 일반 그 악공이나 악사들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있지만 그 안에 꼭 보면은 장학원 안에는 이 바로 그 간현맹이라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꼭 있었습니다. 보통 그 장학원에 한 2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한 30명 정도는 꼭 상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그 사극의 동의에 보면은 하나도 안 나오죠.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데요. 원래는 장학원 안에는 조선 전기 때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상주해서 특히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역할을 했었냐면 이 그 내연, 그러니까 왕비라든가 후궁이나 공주나 왕주들의 잔치가 벌어질 때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음악을 다 전담했습니다. 보면 그때 이제 그 전악, 그러니까 일종의 지휘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악공들이 전부 시각장애인들이 삼연육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기녀들의 반주라든가 노래의 반주 음악을 계속 했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마찬가지 이 시각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또 관현맹인 제도라는 걸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가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 그 장학원에서 관현맹인이라는 제도를 딱 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주를 실력을 높이게 해서 내연에 들어갔을 때 연주를 아주 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영조대 기록에 그 보면은요, 보통 그 13명 정도의 관현맹인이 내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기타 이 장애인들 중에서 비록 많은 직업들이 뭐냐면 또 우리가 보면은 안경을 닦는 거, 조선후기에 이제 안경이 들어오는데 이 안경을 닦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체장애인들 중에서 두 다리가 다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지체장애인 중에서는 또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그 언어장애인들 중에서는 탄재 같은 사람은 대장장애를 해서 가지고 일종의 그 이제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탄재는 조선후기에 아주 유명했던 대장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고을에 일종의 그 이제 아전이 희한하게 그
탄재 입모습을 보고 일종의 그 탄재 말을 회독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해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칼에 만드는 솜씨가 일본도보다도 능가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솜씨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전, 의사소통을 하게 해준 그 아전이 죽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도저히 그 일을, 그때부터는 일을 못했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아전을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아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의외로 굉장히, 물론 이제 관직에 좀 이따 보겠지만, 관직이나 관료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장애인들의 직업들이 존재했고, 또 그들만의 직업이 별도로 있었고, 관직도 별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부에서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그 권익보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현재 뭐든지 그냥 돈만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일하면서 성취욕을 느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살아가는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